네, 경제 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첫 얘기는 기준금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6차례 연속 결국 동결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물가 상승 압박은 있었습니다만 소비 위축도 그렇고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경제 상황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 여론에 해당되는 그 배경은 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금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라는 것.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게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자니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또 많이 상존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인다든가 그렇죠. 연체율이 쌓인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금융 부실이 걱정이 돼요. 예.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한국 경기를 상황을 보면 예. 최근 2분기 성장률을 확인했는데 소비, 투자, 또 순수출, 소비와 투자, 수출 이게 3대 지표인데요. 이것을 합하면 이제 GDP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트리플 악재, 트리플 위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그러니까 이 분기별 성장률로 봤을 때 이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인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우리 경기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가 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양쪽 다 중요하지만 더 위태위태한 것은 아마도 부동산 PF와 국내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고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금통위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그렇고 국제유가 같은 이제 외생 변수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한 것보다 목표치보다는 수렴 시기가 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 예상을 했는데 사실 네. 보니까 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 긴축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 공감대가 형성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굉장히 거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덩어리가 세계 경제 덩하니 등장한 겁니다. 예. 이게 도대체 국제 유가가 어떻게 치솟을지 아니면 이 수준을 유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치솟게 되면 당연히 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또 자극해요. 예.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역시 지금으로서는 국제 유가가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제 유가가 얼마든지 치솟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 되면 국내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할 겁니다. 그럼 초인플레이션 위협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방을 열어둠으로써 지금 물가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지점에는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사님 보실 때 금리나 시점은 그 외생 변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네. 특히나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같은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더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경우는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는 일단 걸까요?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국지전 양상으로 중동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으로 전제를 깔고 질문을 주셨다면 그러면 24년 연내에는 특히 24년 끝자락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목표하는 2%에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끝자락 4분기 정도 빠르면 3분기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이게 그냥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확전된다면 이란의 참여라든가 서방 국가들의 참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전된다면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물가는 24년에도 안 잡히고 금리 인하도 24년 연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를 부추기는
변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소비자들이 보실 때는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6차례 연속 동결이 됐는데 네. 은행권 금리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됐는데 대출금리 왜 자꾸 오르는 건가? 이거에 대한 네.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로 제가 좀 축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시중금리는 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받는 그 기준금리로 조달받은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매겨서 시중금리가 결정될 거죠. 그 알파를 우리는 이제 가중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산금리. 예. 근데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금통위와 이 5대 은행들이 부서장들이 모여서 지금 이 가계부채가 급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중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은행들이 이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서 시중금리를 올려야만 가계부채 규모가 더 빠르게 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세계 글로벌 금리, 시중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반영된 시중금리.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는 6번째 연속으로 동결되고 있는데 예. 시중금리는 상승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로 추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나라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미국의 10년물, 네. 1, 2년물도 아닙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15, 16년 만인데 예. 4.9% 돌파하면서 5%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달리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예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전망이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게 치솟는 배경에는 두 가지로 또 함축을 해본다면 한 가지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탄탄하다. 버텨주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로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거 결국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도를 갖고 있는 것이 소비 부문인데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소비가 활성화돼 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소비 부문을 볼 수 있는 소매 판매가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고용 수준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전쟁도 있지만 미국이 추가적으로 부채를 의존해서 이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거나 이 중동 전쟁에 전비를 지원하거나 예. 그런 종류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치솟는 거거든요. 향후에 그런 문제로 미국이 추가적인 부채를 의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되면서 역시 국채 금리가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이 지속된다 그렇다면 네. 미국이 중재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국채 금리 이거 10년물도 5% 넘어갈 수 있는 거 예상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국지전으로만 끝나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될 이유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채를 더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확전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 인사들이 다음 달에 있을 금리 결정 앞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인다는 또 기사가 있었는데 네. 연준의 대표적 매파로 불리는 인물이죠. 월러 이사가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켜봐야 된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연준 위원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은 굉장히 재밌게도 물가 상승 압력이기도 하지만 예. 동시에 경기 하방 압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경제가 2023년보다 2024년에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인 거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전쟁이 만약에 여기서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예. 물가는 더 높게, 경기는 더 낮게.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렇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인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앙은행들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물가는 또 치솟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막대한 정말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좀 위협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 시중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낼 그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채금리가 어쨌든 올라갔으니 굳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까지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도할 만한 그 시장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도 여기에 다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1월, 12월에는 기준금리는 좀 동결될 수 있는 쪽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동결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모두가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금융센터가 이란이 참전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태가 네. 장기화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100달러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얘기했었는데 네. 최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네.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려의 최악의 상황일 텐데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정말 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물음표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이 수준 상황으로 그냥 국지전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전되는 양상이 이란이 대거 참여하고 서방 주요국들이 뭐 무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든가 아니면 지상군을 투입한다든가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국제유가는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데 예. 세계 주요 연구기관이라든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를 비롯해서 지금 네. 국제금융센터도 제시를 해주셨지만 여러 기관별로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일 때는 국제유가가 얼마나 치솟을까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분석 결과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란은 중동 가장 대표적인 산유국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또 이란 옆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요. 거기 또 봉쇄할 수 있다는 그 예, 우려 왜 때문에 전쟁할 때는 그렇죠. 항상 뭐 합니까? 거기에 에너지 차단, 식량 차단. 그러니까요. 그게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이 대략 20에서 35% 가량인데 그게 공급이 안 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겨버리면 국제유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시무시한 우리가 좀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성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네. 많은 1,000명이 매수한 주택 수가 이게 4만 4천여 채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데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사람당 평균 44채 구매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30 세대도 161명이 포함됐대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 참 허탈하다,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무너진다 그럴 수 하는 있죠. 그런 감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민홍철 국회의원실에서 예. 국토교통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부터 23년 6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주택 구매 건수가 상위 1,000명, 구매 건수 기준으로 1등부터 1,000명을 헤아려 본 거예요. 가장 많이 주택을 많이 이렇게 구입한 1,000명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평균 44채 예. 그리고 100채 이상 구매한 그런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46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이 개념은 주거의 대상이었는데 주거가 아닌 투자화되고 있다라는 좀 투자를 넘어 안타까운 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넘어 투기로도 볼 그렇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뭐 투자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투자화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전세 사기로 악용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다주택 구매가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규제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규제해야 되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끝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짚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은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대량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전세 사기로 전개가 된다든가 맞아요. 네. 또 그런 것으로 반복적으로 악용하다 보면 주거 불안에 더 시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양극화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불법적인 오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고 절대 이런 것들이 주거 불안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 전략들, 정책들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